경제학 콘서트, 팀 하퍼드, 스타벅스의 경영 전략. 당신이 뉴욕, 도쿄, 런던, 프라하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통근은 흔한 풍경일 것이다. 통근은 지극히 보편적이면서도 독특한 일이다. 통근이 독특한 이유는 각 통근자들이 미로 속의 생쥐처럼 각자 자신의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샤워를 마치고 전철역 개찰구를 향해 뛰어가는 타이밍을 조절하고 열차를 갈아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열차 시간표를 숙지하며 앞쪽 칸에 타는 것이 유리할지 뒤쪽 칸에 타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다음 열차를 기다렸다가 앉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 열차를 타고 서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근자들은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만들어내는 공통의 패턴을 형성한다. 내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의 출퇴근 풍경은 런던, 뉴욕, 홍콩 등과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을 것이다. 패러거트 웨스트역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백악관으로 향하는 좋은 위치에 있다. 아침마다 잠에서 덜 깬 승객들이 패러거트 역에서 인터내셔널 스퀘어로 쏟아져 나와 저마다 걸음을 재촉한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소란과 복잡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춤거리는 사람들을 피해가며 상사가 도착하기 직전에 자기 책상 앞에 꼴이난다. 하지만 그런 출근길에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런 오아시스에는 매력적인 남녀 종업원들이 환한 미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늘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매혹적인 바리스타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스타벅스의 풍경이다. 이 카페는 인터내셔널 스퀘어로 향하는 출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패러거트 웨스트역에서만 볼 수 있는 진기한 풍경이 아니다. 인근 패러거트 노스 지하철역에서 나와 제일 먼저 지나치는 길목에도 스타벅스가 있다. 이렇게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전 세계 각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출퇴근길 사람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의 디풍서클 지하철역 출구에서 10m 거리에는 쿠지라는 커피숍이 있다. 뉴욕의 펜스테이션에서 8번가로 향하는 출구 인근에는 시애틀 커피 로스터스가 위치해 있다. 도쿄의 신주쿠역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역의 중앙홀을 벗어나지 않고 스타벅스를 즐길 수 있다. 런던의 워털루역에서 템스강 남쪽 두구로 향하는 출구에도 AMT라는 커피숍이 자리 잡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팔고 있는 2.55달러짜리 라지 카푸치노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나는 이것을 사 마실 수 있는 형편은 된다. 이 카페에 들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매일 몇 분간 그 커피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벌이는 하고 있다. 아침 8시 반에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좀 더 싼 커피숍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장 편리하게 커피를 제공받고자 하는 거대한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커피숍은 매장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 패러거트 웨스트에 있는 스타벅스의 위치는 아주 좋다. 승강장에서 역 출구로 가는 좋은 길목에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길에는 다른 카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커피숍이 엄청난 매상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나만큼 커피 애호가라면 누군가 돈을 끝내주게 많이 벌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가끔 신문에서 읽는 내용이 옳다면 그 커피의 원가는 몇 푼 되지 않는다. 물론 그 신문 기사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다. 카푸치노 가격에는 우유값과 전기료, 종이컵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리아가 시무룩한 손님들에게 하루 종일 미소 짓게 만드는 비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다 따져본다고 해도 여전히 커피 한 잔의 원가는 당신이 지불하는 돈보다
한참 적다. 경제학 교수 브라이언 맥매너스에 의하면 커피에 붙는 마진율은 약 150%이다. 1달러짜리 드립커피를 만드는 비용은 40센트이며 2.55달러짜리 스몰라테의 원가는 1달러 미만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많은 돈을 벌고 있을까? 당신은 분명 스타벅스의 소유주 하워드 슐츠를 유력한 후보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스타벅스가 카푸치노 한 잔에 2.5달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주변에 2달러를 받고 있는 가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옆가게에서는 스타벅스보다 싸게 팔지 않을까? 마실 만한 카푸치노는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다. 커피 기계와 카운터를 들여놓고 브랜드를 만들어 약간의 전단지와 무료 샘플을 나누어 주고 용모단정한 직원을 고용하는 데는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마리아 같은 직원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역 출구 근처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길가 코너 등 커피숍에 안성맞춤인 자리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스타벅스가 진정 고객들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면 고객들의 발길이 쉽게 닿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스타벅스가 카푸치노 한 잔에 그토록 큰 마진을 붙여 팔 수 있는 것은 커피나 직원들의 질이 아니라 오로지 매장의 위치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게의 위치는 누가 좌우할까? 새로운 임대계약 협상의 모습을 잘 살펴보자. 인터내셔널 스퀘어 인근의 부동산 주인들은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코지나 카리브 커피 같은 체인, 그리고 자바하우스, 스윙스, 캐피톨 그라운즈, 티즌 같은 회사들과도 이야기할 것이다. 건물주는 이들과 각각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오직 한 업체와 독점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여러 커피숍이 한 지역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면 많은 돈을 내고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한 커피숍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계약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누가 그러한 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알아보려면 협상 테이블의 한편에는 대여섯 기업들이 있고 맞은편에는 커피숍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건물주는 이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그들의 기대 수익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점할 것이다. 임대에 성공한 회사는 일부 이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임대료가 싸서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다른 커피숍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자리를 임대하려 할 것이다. 커피숍을 열고자 하는 잠재 희망자는 많은 반면 목 좋은 곳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간단히 알 수 있는 이치지만 현실에서도 과연 그러한지 물을 법하다. 나는 어느 참을성 있는 친구에게 이 모든 원칙들을 설명했는데 그녀는 내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단서들을 바탕으로 한 이론일 뿐임을 인정했다. 몇 주 후 그녀는 나에게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하나를 보내왔는데 커피 회사들의 수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업계 전문가가 쓴 것이었다. 돈을 버는 기업들이 드물다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목이 좋은 장소를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 기사를 읽는 것은 지루했다. 경제학자는 훨씬 손쉽게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커피 가격을 결정하는가? 서가에 꽂혀있는 옛 경제학 서적을 훑어보면서 나는 21세기 커피숍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분석을 찾아냈다. 1817년에 출판된 그 책은 단지 현대적 커피숍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 그 자체의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책의 저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책을 쓸 당시에 이미 주식 중개인으로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후에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리카도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당시 나폴레옹 전쟁이 밀의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농지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등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리카도의 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거론한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착민들은 별로 없지만 기름진 목초지가 넓게 펼쳐진 미개척 지대를 상상해보자. 어느 날 큰 포부를 지닌 엑셀이라는 젊은 농부가 이 마을에 와서는 돈을 내고 기름진 목초지를 빌려 곡식을 키워보겠다고 했다. 땅 주인들은 그 땅에서 곡식이 많이 수확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같았지만 지대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널린 게 땅인지라 지주들은 지대를 경쟁적으로 깎아주었고 그 결과 엑셀은 최소한의 돈만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힘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힘의 균형은 희소성에 달려있다. 농부는 적은 반면 목초지는 충분했기 때문에 지주들은 거래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간다면 힘의 우위 역시 옮겨간다. 만약 몇 년간 다수의 이주민들이 엑셀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면 여분의 목초지는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여분의 목초지가 남아있는 한 지주들 사이에서는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어 지대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보브라는 농부가 마을에 들어와서는 여분의 기름진 땅이 없는 것을 알았다고 하자. 그는 풍부히 남아돌지만 덜 비옥한 간목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브는 그동안 싼값에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엑셀이나 다른 농부를 쫓아내고 자신에게 땅을 빌려주는 지주에게 많은 돈을 주겠노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목초지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간목지로 옮겨가기 싫었기 때문에 저마다 임대료를 높여 지불하겠다고 했다. 일순간에 상황이 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농부들이 흔해지고 목초지가 희소해지면서 갑자기 지주들은 협상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주들은 지대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목초지에서 지대를 내고 농사를 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간목지에서 지대를 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같아지는 만큼 충분히 지대를 올릴 수 있다. 두 땅에서 나는 수확물의 차이가 1년에 5부셜이라면 지대 역시 1년에 5부셜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만약 지주들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부과한다면 임차인들은 농장을 떠나 간목지로 옮겨갈 것이다. 만약 지대가 이보다 적다면 간목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더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할 것이다. 단지 한 사람이 농장에 더 들어왔다고 해서 지대가 그토록 갑작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물론 이 이야기는 현실 세계의 실제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너무 단순화되었을지언정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실에 가깝다. 물론 실제 세계에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퇴거시키는 것과 관련된 법률도 있고 장기 계약도 있고 심지어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쫓고 다음날 새로 사람을 들이는 것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는 관습도 있을 수 있다. 실제 세계에는 두 가지 형태 이상의 땅이 있을 수 있고 보부가 농사를 포기하고 택시 운전사나 격리 직원이 되는 등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된 사람의 숫자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지대의 변화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복잡함이 그 뒤에 숨은 커다란 흐름, 즉 희소성의 힘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자란 직업은 잠재된 프로세스에 조명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는 갑자기 땅 시장이 농부들에게 불리하게 바뀐다거나 집값이 급등한다거나 혹은 몇 달 사이에 커피숍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세상을 온통 뒤덮는다고 해도 놀라지 않는다. 단순화된 스토리는 잠재된 현실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만 그러한 강조는 뭔가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때는 상대적 희소성과 협상력이 매우 빨리 변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어떤 현상들, 즉 커피값이 너무 올랐다거나 집값이 너무 뛰었다는 사실에 불평을 한다. 그러한 현상들은 기저에 존재하는 희소성의 패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협상력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농장 이야기는 무수히 변형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같다. 예를 들어 새로운 농부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들은 결국 목초지뿐만 아니라 간목지의 땅도 경작하게 될 것이다.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마을에 새로 이주해 왔는데 간목지보다 더 열악한 초원지대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자. 우리는 똑같은 협상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코르넬리우스가 돈을 내고 간목지를 빌리려고 하면서 간목지 지대는 갑작스레 인상될 것이고 한편 간목지와 목초지의 지대 차이는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목초지 지대 역시 상승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초지의 지대는 그곳에서 나는 수확물과 지대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타 지역에서 나는 수확물의 차이만큼 유지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기타 지역의 땅을 한계토지라고 부른다. 개간되는 땅과 개간되지 않는 땅에 한계에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목초지가 정착민들에 비해 풍부했을 때에는 그 땅이 단순히 최고의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부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에 역시 한계토지였다. 최고의 토지가 곧 한계토지였기 때문에 땅 주인이 받을 수 있는 지대는 아주 미미했다. 그 후 많은 농부들이 들어와서 비옥한 땅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자 간목지가 한계토지가 되어 목초지의 지대가 1년에 5부셀까지 올라갔다. 이후 코르넬리우스가 초원지대에 정착하자 초원지대는 한계토지가 되었고 목초지는 한계토지에 비해 더욱 매력을 끌게 되어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했다. 여기서 절대 가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한계토지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라는 점을 명심하자. 비싸도 잘 팔리는 이유. 다시 커피숍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왜 런던, 뉴욕, 워싱턴, 도쿄의 커피는 비쌀까? 흔히 커피숍이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커피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데이비드 리카도의 모델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싼 임대료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리카도의 이야기는 최고의 자리에 대한 임대를 결정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목초지와 한계토지 사이의 농업 생산성의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 생산성 그 자체의 중요도이다. 1부셀에 1달러이면 5부셀의 차이는 임대료 5달러의 차이를 낸다. 1부셀에 20만 달러라면 수확량 5부셀 차이에 임대료 역시 100만 달러 차이가 날 것이다. 강가의 초원지대가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면 그 땅에서 나는 곡식도 가치가 높아야 한다. 이제 리카도의 이론을 커피숍에 적용해보자. 목초지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가치가 높아야만 목초지의 임대료가 비싼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커피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피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용의가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다. 커피숍의 적당한 자리는 마치 목초지가 농사 짓는 목적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또
이를 재빨리 충족시키는 것과 흡사하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1층 코너 자리에는 스타벅스, 코지, 기타 경쟁자들에게 좋은 자리이다. 워싱턴 DC의 디풍서클 남쪽 출구 인근에선 코지는 최적의 장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북쪽 출구 부근에 하나, 그리고 맞은편 인근 지하철역 부근에도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AMT가 워털루, 킹스크로스, 메릴리본, 차링크로스역에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로 런던의 모든 역에는 유명 커피 체인점이 들어와 있다. 이런 장소들은 중고차 전시장이나 중국 음식점으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전철역이 중국 음식이나 중고차를 팔기에 적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임대료가 싸면서도 국수나 자동차를 팔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음식이나 중고차 고객들은 덜 급하기 때문에 좀 더 걸어갈 의향이 있으며 아니면 아예 배달을 시킨다. 반면 커피숍이나 스낵, 신문 등을 파는 가게의 경우에는 저렴한 임대료가 가격에 둔감한 고객들을 잃음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한다. 리카도의 비즈니스 모델. 리카도는 카푸치노 판매점이나 전철역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전철역 내 카푸치노 판매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글을 써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일종의 비결이다. 경제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현대 커피 비즈니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위해 1817년에 출版된 농장 분석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리카도가 약 200년 전에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돕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19세기 농장과 21세기 거품 커피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학은 농장이나 커피숍의 임대료처럼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기저에 있는 기본 원칙과 패턴을 분석하는 모델링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커피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 밖의 여러 모델들이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커피숍에 어울리는 건축 및 디자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에스프레소를 끓이는 데 필요한 식기압을 만드는 훌륭한 기계의 성능을 설명하는 데에는 흡입 펌프나 내연 엔진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물리학 모델이 사용된다. 오늘날 우리는 커피 찌꺼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해서는 생태학적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모델들은 각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된다. 만약 디자인, 엔지니어링, 생태학, 경제학 각 분야를 아우르는 하나의 모델이 있다면 이는 현실 그 자체의 모습을 결코 단순화시키지 못하여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리카도의 모델은 희소성과 협상력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 유용한데 이는 커피나 농사라는 주제를 넘어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많은 것을 설명한다. 경제학자들은 세계를 바라볼 때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패턴을 관찰한다. 그 패턴은 중요한 잠재적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출 때에만 명확해진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이 모든 사항,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농사와 커피숍의 세세한 차이점을 무시하지 않고서 어떻게 19세기 분석이 21세기 커피숍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복잡성을 줄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희소성은 그중 하나다. 희소성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에스프레소 기계의 구조나 커피숍의 내부 색상, 기타 중요하고 흥미로운 요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희소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망라한 경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단순화된 경제학적 모델은 때로 경제학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리카도도 자신도 일찍이 그 희생자였다. 그는 농부들과 지주들 사이의 모델을 전체 경제 속의 수익 배분 문제를 설명하는 데까지 확장하려 했다. 하지만 전체 농업을 한 명의 지주가 있는 강활한 농장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먹혀들지 않았다. 지주가 한 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도로나 관계수로를 내어 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도 별다른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하여 나쁜 땅이 개선된다면 좋은 땅의 희소 가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주가 여러 명 있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땅을 개선하려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리카도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수천 명의 지주들이 있는 상황은 한 명의 지주만 있는 상황과 다르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리카도의 모델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리카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리카도의 모델은 단순히 커피숍과 농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환경에 관한 법이 소득 분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설명할 수 있다. 그 모델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산업 중에 어떤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반면 다른 어떤 것은 공모의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또한 왜 노동 계급의 사람들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새로 이주해오는 것을 불평하며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른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주해오는 것을 반대하는지도 설명한다. 높은 임대료의 요인. 당신은 물건을 사면서 바가지를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다.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비싼 값에 팔린다. 물론 그것은 희소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나 런던에서 하이드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 반면 그런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경우라면 유감이 없다. 하지만 극장에서 파는 팝콘은 왜 그리 비싼 일인지 모를 일이다. 팝콘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물건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리카도의 관점에서 높은 임대료의 원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당신이 농부가 아니라면 목초지에 관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 아파트의 임대료가 왜 그리 터무니없이 비싼지 혹은 은행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물음에 그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다면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우선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이를 더 넓게 적용해보자. 우리는 최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최고 토지와 한계 토지와의 비옥함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대가 높은 이유는 최고의 토지가 한계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곡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곡식 1부셸에 1달러라면 5부셸을 더 수확할 수 있는 땅의 지대는 5달러 더 비싸지겠지만 1부셸에 20만 달러라면 지대도 100만 달러 상승할 것이다. 곡식이 비싸면 비쌀수록 자연히 곡식을 생산하는 귀한 땅의 사용료도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목초지의 임대료를 올리는 다른 요인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그다지 자연스러운 요소가 아니다. 어느 날 지주들이 한데 모여서 지방정부를 설득하여 영국에서 소위 그린벨트라는 것이 지정되도록 했다고 하자. 지주들은 아름다운 야생지역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개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초원지대에서 경작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그러한 금지 조치로 커다란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농지의 지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초지의 지대는 목초지와 한계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한계 토지의 경작이 금지되면 목초지의 지대는 급상승할 것이다. 예전에는 지대를 내고 목초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지대를 내지 않고 초원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농부들은 초원지대에서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목초지를 빌리기 위해 경쟁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해야 할 지대 역시 상당히 인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대가 상승하는 두 가지 요인을 발견했다. 첫째, 좋은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좋은 땅에 많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생긴 것이다. 현재 런던의 부동산 시장에도 바로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런던은 1930년대 만들어진 그린벨트에 둘러싸여 있어 부동산의 구매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즉, 런던의 부동산이 대안이 될 교외의 땅보다 가치가 그렇게 높아서가 아니고 대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원인은 둘 다라고 할 수 있겠다. 런던은 확실히 유일무이한 곳이다. 런던 내에 새로 아파트를 짓거나 사무용 빌딩을 짓는 것이 시베리아, 캔사스시티, 심지어 파리에 짓는 것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런던의 부동산이 비싼 또 다른 이유는 그린벨트 때문이다. 그린벨트의 한 가지 효과는 런던이 주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돈이 런던 거주자로부터 런던의 지주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초원지대의 경작이 금지되는 바람에 목초지의 지대가 상승했던 것처럼 런던의 집값과 임대료는 그린벨트로 인해 더더욱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린벨트에 대해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런던의 인구를 1600만, 2600만으로 늘리는 대신 600만 정도에서 억제를 한다면 많은 이득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린벨트 같은 어떤 법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낼 때에는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문제 이외에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런던의 웨스트엔드는 전 세계에서 사무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7,000파운드짜리 집도 이곳에 있다. 그린벨트는 런던 내 부동산을 더욱 희귀한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물론 그러한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 이제 첫 번째 경제학 테스트 시간이 찾아왔다. 뉴욕 교외 지역에서 뉴욕의 펜스테이션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통근 열차의 이용료와 서비스 개선이 왜 맨하튼에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뉴욕의 집주인들은 그러한 개선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일까? 그 대답은 대중교통의 개선이 뉴욕 내에서 집을 빌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통근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고 서서 가는 대신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면 일부 사람들은 맨해튼 교외로 이사해 돈을 절약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희소성이 떨어지고 임대료는 내려간다. 통근 서비스의 개선은 단순히 통근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뉴욕의 부동산 시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바가지를 쓰고 있지 않을까?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처에 존재하는 일종의 그린벨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 것과 법률, 규제, 반칙 등의 인위적인 수단으로 인해 비싼 것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리카도의 모델은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비옥한 농지 혹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좋은 자리 같은 자연적인 자원과 기업 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유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수단이다. 농지는 거름과 씨앗을 곡식으로 바꾼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철강, 전기, 그리고 기타 재료들을 자동차로 바꾸어낸다. 주유소는 펌프, 커다란 연료 탱크, 그리고 땅을 당신의 자동차 안에 가솔린으로 바꾸어준다. 은행은 컴퓨터, 회계 시스템, 그리고 현금 등으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그다지 큰 지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리카도의 모델에서 지대를 수익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대는 지주가 그들의 재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수익은 기업 소유주가 그들의 재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은행을 예로 들어보자. 금융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아주 뛰어난 은행이 있다고 하자. 그 은행은 한상적인 기업 문화와 강력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전문화된 금융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훌륭한 인재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외부의 인재들도 그들에게 배우고자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학자 존 케이가 말한 소위 지속적 경쟁 우위 요소들로서 이 은행은 해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훌륭한 은행을 엑셀 금융회사라고 부르기로 하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은행은 보부 신용 대부 회사로서 그다지 경쟁력이 있지 않다. 브랜드의 신뢰성은 약하고 기업 문화도 그저 그렇다. 나쁜 편은 아니지만 훌륭하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는 코르넬리우스 예금 회사로서 아주 비효율적인 은행이다. 이 은행의 평판은 형편없으며 은행원들은 고객들에게 무례하고 비용을 제대로 통제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코르넬리우스 은행은 보부은행보다 덜 효율적이며 엑셀은행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이 세 은행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땅을 연상할 수 있다. 곡식을 생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목초지, 이보다 덜 효율적인 간목지, 그리고 효율성이 매우 낮은 초원지대가 그것이다. 엑셀은행, 보부은행, 코르넬리우스 은행은 저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돈을 대출받도록 권유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때 엑셀은행은 아주 효율적이어서 같은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더 싸게 생산하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엑셀은행은 해마다 높은 이익을 기록한다. 이보다 떨어지는 보부은행은 조금 낮지만 양호한 실적을 올리며 코르넬리우스 은행은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맞춘다. 만약 금융시장이 좋지 않다면 코르넬리우스 은행은 퇴출될 것이다. 만약 금융시장이 더 하락세를 보인다면 코르넬리우스 은행도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이고 심지어 코르넬리우스보다도 못한 신생회사가 은행업에 뛰어들 것이다. 이 새로운 은행은 간신히 손익을 맞추는 한계은행이 된다. 단계별로 분석을 일일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우리는 목초지의 지대가 한계토지인 초원지대와 비교한 목초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엑셀은행의 수익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내고 있는 한계은행인 코르넬리우스 은행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의 수익은 지대와 마찬가지로 대안에 의해 결정된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은 강력한 라이벌이 없는 기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유추에 있는 어떤 결함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목초지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지만 기업은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기업은 하룻밤새 커질 수 없다. 기업 인지도와 기업의 성공 요건들이 단기간 내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땅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땅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관계, 해충 방제 혹은 비료의 발달로 인해 바뀔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이러한 변화를 무시한 리카도의 모델은 수백 년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농업 가격의 추세를 설명하고 있듯이 기업 수익 면에서는 수십 년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추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많은 경제적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분석은 정해진 시간 간격 내에서 잘 적용된다. 다른 시간 간격 내에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기업의 폭리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신문은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마치 그 기업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들의 생각은 옳은 것일까? 부분적으로만 그러하다. 리카도의 분석에 따라
금융업과 같은 산업의 평균 수익이 높은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약 고객들이 진정으로 은행의 훌륭한 서비스와 명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엑셀과 보브은행은 모두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신문의 비난은 과도한 수익에 관한 불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고객들이 훌륭한 서비스에 작은 가치만 부여한다면 엑셀은행과 보브은행은 코르넬리우스 은행보다 약간의 수익만 더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사람들의 비난도 잦아질 것이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동기와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훌륭한 서비스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고객들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다. 대신 엑셀은행과 보브은행은 희소하고 매우 가치 있는 뭔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높은 수익이 언제나 이렇듯 공정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신문의 불만 어린 주장이 옳을 때도 있다. 기업의 높은 수익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만약 금융업계에 일종의 그린벨트가 있어서 코르넬리우스 은행을 완전히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어떠할까? 실제 세계에서는 잠재력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다. 때로는 그러한 원인이 소비자들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이 기존 회사와만 거래하려는 경향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존 케이는 콘돔과 탐봉같이 민망한 제품들의 수익성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제품에 열광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진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욱 흔한 경우는 기업들 스스로가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자 정부의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금융, 농업, 통신업 같은 민간한 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거나 신규 진입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 효과는 동일하다. 기존의 기업들은 경쟁에서 벗어나 높은 수익을 누린다. 대안이 없는 땅에 부과되는 높은 지대와 경쟁자가 적은 기업이 누리는 높은 수익 간의 유사성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흔히 기업들의 그러한 수익을 독점적 지대라고 표현한다. 다소 혼동을 일으키는 표현이지만 이는 리카도가 지대를 통한 모델을 설정했기 때문이며 그 이후 경제학자들의 상상력이 부족한 탓이다. 만약 슈퍼마켓, 은행, 제약회사 등에서 바가지를 쓰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면 나는 각각의 산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그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우선 의심을 해본다. 하지만 신생회사가 비교적 쉽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라면 덜 의심스럽다. 그것은 높은 수익이 자연적인 희소성에 연유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세상에서 훌륭한 은행은 많지 않으며 좋은 은행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규제를 환영하는 사람들. 지주와 경영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독점점 지대를 향유하기를 원한다. 노동조합, 로비 집단, 전문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정부 조직조차 독점적 지대를 좋아한다. 매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경쟁을 피하려 하거나 이에 성공한 다른 사람의 보상에서 이득을 얻고자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행동 양식을 지대 창조, 그리고 지대 추구라고 부른다. 그런 행동은 쉬운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경쟁이 존재하게 마련이며 경쟁을 배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 경쟁이 불편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다. 앞의 이야기에서 지주들이 보브와 엑셀 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득을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자리, 신문, 혹은 여름 휴가를 제공하겠다고 경쟁하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경쟁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농지와 같은 자연자원을 통제하는 것이다. 비옥한 농지가 유한하다는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의 혁신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한한 천년 자원은 농지만이 아니다. 석유도 그중 하나다. 지구상의 어떤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기타 걸프만 인근 국가들에서 석유를 싸게 생산할 수 있다. 한편 알래스카, 나이제리아, 시베리아, 엘버타 등의 석유 생산 비용은 훨씬 비싸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석유 추출 비용이 너무 높아서 이를 뽑아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많다. 그런 관점에서 엘버타와 같은 지역은 한계 석유를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석유 산업의 역사는 리카도의 지대 이론에 대한 사례 연구 대상이다. 1973년까지 세계 석유 공급은 대부분 중동의 석유 목초지에서 이루어졌다. 산업화된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지만 석유 가격은 오늘날의 돈으로 따지면 1배럴에 $10 이하로 아주 낮았다. 왜냐하면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석유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석유 목초지를 차지하고 있던 OPEC는 1973년에 회원국의 석유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목초지 일부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석유 가격은 1배럴에 $40까지 치솟았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그런 고유가는 단기간 내에 다른 석유 원천이 대안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간 지속되었다. 유가가 1배럴당 $80 선에 머물러 있는 동안 수년에 걸쳐 저렴한 대안들이 채택되어 왔다. 석유 대신 석탄을 이용하면 발전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 생산, 그리고 엘버타와 알래스카 같은 지역에서 석유 생산 등이 이루어졌다. 점점 더 많은 에너지 감목지와 에너지 초원 지대가 개간되기 시작했다. OPEC는 석유값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세계 석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1985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약속을 깨고 생산을 확대했다. 1986년에 석유 가격은 폭락하여 몇 년 전만 해도 엘버타 같은 곳의 석유 생산 비용에 육박하는 배럴당 $15에서 $20를 유지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예기치 않았던 중국의 수요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나이제리아, 베네수엘라에서 분란이 겹쳐 $50 선까지 다시 상승했다. 1990년대에는 유가가 낮게 유지되었지만 저렴하게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유전에서는 1배럴당 생산 원가가 2에서 $3에 불과해 판매가의 대부분이 순이익으로 돌아갔다. 마피아의 비즈니스 원칙.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은 한정된 자연자원과 그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람들이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폭력을 이용하는 것인데 특히 마약 밀매상이나 조직 범죄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마약 밀매상은 경쟁자가 마약 가격을 떨어뜨리기를 원치 않는다. 생각하건대 조직 범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총으로 쏘아 죽이면서 라이벌 조직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는 커다란 이익을 챙기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불법이지만 마약 거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감옥행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마약 거래상이 희소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경쟁을 줄이는 수단을 취할 것이다. 한편 고객들은 자신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경찰에 고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마약갱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폭력만으로는 충분한 이익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총이나 공격적인 젊은이들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갱이 큰 돈을 벌고 있다면 다른 갱이 무력을 행사해 그 구역을 빼앗으려 들 것이며 그런 경쟁자들은 무수할 것이다.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과 사회학자 수디르 베르칸텐씨는 미국의 한 길거리 갱단에 회계장부를 입수했다. 이를 조사한 결과 땅깨라고 불리는 말단 마약 판매상은 1시간에 고작 $1.7를 벌고 있었다.
갱단 조직원들의 잦은 교체를 고려해 볼 때 조직에서 승진 가능성은 높겠지만 평균 급여는 시간당 $10 미만이었다. 4년 동안 갱단 조직원들이 총에 맞을 횟수는 평균 2번, 체포될 횟수는 6번이었고 살해될 확률도 4명 중 1명꼴이었다. 어떤 범죄 기업들은 훨씬 성공적이다. 마피아 조직은 흔히 도매 세탁업 같은 합법적인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은 신규 진입자를 막아야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신규 진입을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경쟁자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코카인을 소지하고 다니며 파는 것보다 쉽게 고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 게다가 고객을 위협하면 일은 더 쉬워진다. TV 시리즈 소프라노스를 보면 마피아가 레스토랑에 세탁 비용을 가다하게 청구함으로써 돈을 갈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스토랑들은 혼란을 초래하여 손님이 끊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돈을 갈취하기 쉬운 대상이 된다. 그리고 비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갈취당한 돈은 사실상 보호비지만 명목상으로는 세탁비인지라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수익이 많은 사업은 흔히 경쟁을 유발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전을 위협받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경쟁자가 드물다. 진입장벽을 높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이다. 엑셀은행은 이를 가지고 있고 코르넬리우스는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형적인 길거리갱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피아는 가지고 있다. 경쟁을 차단하는 교묘한 방법.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상한 지역에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다른 방법들이 강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분명한 사례가 바로 노조연맹이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만약 전기공에 대한 수요는 많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면 전기공은 노조가 있든 없든 희소성을 가져서 높은 보수와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전기공이 생겨난다면 그 힘은 약화될 것이다. 새로운 전기공들은 농부 보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노조연맹은 한편으론 집단적으로 계약을 하는 역할, 또 한편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19세기에는 기계화가 크게 진행되면서 노조 결성의 동기가 강해졌다. 노동자들은 이제 충분히 존재하는 재화가 되었다.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쉽게 대체될 수 있었다. 노조가 없었다면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경쟁에서 보호받았고 임금은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노조연맹이 법률로 제약을 받았다. 반독점법은 대기업 사이의 결탁을 막기 위해 생겨났으나 노조연맹도 제한했다. 하지만 정치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법률들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노조연맹의 힘은 성장했다. 노조연맹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연맹이 결성되어 있는 산업은 막대한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노조연맹은 몇 가지 장애물을 만난다. 노조연맹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많은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임금이 인상되면 대중들은 노조연맹을 규제하라고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때로는 국제적인 경쟁으로 인해 희소성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리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무장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제조업체들을 위협하면서 기존의 혜택을 많이 상실하게 되었다. 고사해버린 영국의 조선 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처럼 쇠락해가는 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노조연맹이 희소성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조연맹은 가뜩이나 수요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공급을 더욱 줄이라고 압력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산업은 아니지만 고용주의 힘이 막강해서
노조를 압도하는 수도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막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2004년 봄에 월마트 노조는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퀘벡 지점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실력 있는 교사가 부족한데도 교사들의 봉급이 아주 낮다. 그것은 정부가 유일한 고용주로서 막강한 협상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근로자가 부족하면 고용주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져서 급여가 올라가게 되기 마련이다. 독점적인 고용주만이 교사가 심각하게 부족한데도 급여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들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협상에서 정부가 더 많은 힘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노조와는 다른 방법을 통해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의 그린벨트를 만들어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개업하는 것을 막고 있다. 가상 그린벨트의 전형적인 형태는 자격을 얻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게 하는 것과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새롭게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자격 전문가로부터 보호하는 많은 조직들이 사실 자격 전문가들의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서 비공식적인 법률 조언을 받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대생, 외국인 의사 혹은 대체의학 치료사들에게서 의학 정보를 얻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률 및 의학 전문가들은 정식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공급을 제한하고 저렴한 대용품을 법으로 금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전문직 종사자들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음모단이라고 칭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희소성이 임금을 결정한다. 미국에서 이민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다.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있을까? 라는 오래된 질문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이 당신의 일자리는 도둑질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일자리는 확실히 도둑맞지 않았다.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영자들은 물론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 기술 및 훈련이 필요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역시 새로운 이민자들이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풍부하게 하여 자신이 부유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훔쳐간다고 주장하면서 미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너무 단순한 논리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잘 보여준다. 나는 숙련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이민자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환영하는 편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면 나로서는 더 많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이민 오는 것이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며 이미 이민 와 있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이익에는 직접적인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을 지주라고 상상해보자. 단, 목초지라는 단어를 학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자. 목초지가 자원이듯 나의 기술과 자격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다. 그런데 나의 기술은 희소성이 있는 자원일까? 내가 월마트 경영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의 기술은 판매 직원 및 진열 담당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결합할 때 생산적인 팀을 이루게 된다. 그 팀에서 누가 가장 많은 성과를 누리느냐는 누구의 능력이 희소성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나라 전체적으로 진열 담당 직원 같은 미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면 그들의 급여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숙련 노동자인 매니저가 부족하고 미숙련 노동자인 진열 담당 직원들이 풍부하다면 많은 농부들이 출연하면서 지주들이 땅값을 올려받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희소성을 가져서 높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 계층의 이민 반대 주장을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한다. 그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새로운 노동자가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희소성을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인 반면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사실 새로운 이민자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신규 이민자로 인해 임금이 곤두박질치는 기존의 이민자들이다. 리카도의 이론을 이민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들어올 경우 기술을 가진 원주민들의 임금을 낮추게 될 것이며 미숙련 이민자들이 들어올 경우 미숙련 원주민들의 임금을 낮추게 될 것이다.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원주민들보다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50%가량 더 높다. 반대로 미국은 영국보다 미숙련 이민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서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지난 30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상 보기. 우리는 이번 장에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한 경제 모델 하나를 사용했다. 카푸치노 비즈니스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하는 심층적인 분석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소 객관적인 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커피숍 임대료에 대한 분석과 이민 문제에 대한 분석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주요한 핵심에 있어서 이 말은 사실이다. 경제학은 많은 면에서도 공학과도 같아서 한 가지 변화를 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며 어떻게 일이 돌아갈지를 예측할 수 있다. 경제학자는 숙련 노동자 이민을 늘리면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숙련 이민자를 늘릴 경우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사회와 사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경제학이 객관적인 분석 수단이라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반드시 객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힘의 균형, 가난, 성장, 개발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그러한 주제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역학관계를 경제 모델로 규명하면서 현실 세계의 모습에 동요되지 않고 남아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경제학자들은 경제정책의 기술자 역할을 넘어서서 어떤 경제정책을 주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리카도는 일찍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는 친구 제임스 밀의 권유로 의회에 출마하여 1819년에 당선된다. 당시 선거운동에서 그는 곡물의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던 곡물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리카도의 이론은 곡물법이 영국 국민들을 희생하여 지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법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리카도는 단순히 곡물법의 영향을 관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법의 폐지를 역설했던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보호무역 법률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보호무역 법률은 선진국 국민들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희생으로 보호무역 압력을 가하고 있는 특정 집단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경제정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때로는 경제학의 논리가 너무 명명백백해서 경제학자들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의 노트, 차액지대론. 데이비드 리카도는 토지에 관한 수학 체감의 법칙을 근거로 차액지대론을 전개하였다. 농산물의 가격은 최악의 조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비, 즉 경작되고 있는 토지 중 가장 질 낮은 토지인 한계 토지에서의 생산비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 한계 토지보다 좋은 조건의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한계 토지에서 경작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되고 이 생산비와 가격의 차액은 토지의 질이 좋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주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곧 차액 지대이다. 리카도는 지대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경작지가 가장 비옥한 토지에서 점점 열악한 토지로 확대되어 갈 경우 비옥한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를 제1 형태라고 하고, 동일한 토지에서 보다 많은 생산비를 투하해 갈 때 수확은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 당초의 생산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제2 형태라고 하였다. 차익지대 시설은 한계 원리에 근거한 이론으로 주위의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농민이 경작의 대가로 주주에게 주는 지대의 형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이 이론은 경제학사상 가장 뛰어난 논리 체계를 가진 이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